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단 재판부 설치법 당론 채택을 시도했지만 경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의 반발 기류도 심상치 않은데요. 대한변협은 물론 진보 성향 민병까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 분립 침해 소지가 있고 자칫 내란 혐의자들에게 재판 불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오늘 열린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일시적 여론에 따른 성급한 사법제도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사법부 내부의 반발 기류도 확인됐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불러온 내란전담 재판부 논의, 위헌 논란을 없애고 사법부의 권위까지 세울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 하루빨리 나와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2월 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료 소외지역 어르신들의 언어재활 치료에 AI가 도움이 된다는데요. 잠시 후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윤성욱 부연구위원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영주 영양봉화지역위원장 연결해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뉴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매년 반복되는 금사과 올해도 어김이 없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3월 말 초대형 산불과 곧바로 이어진 냉해 피해 또 10월까지 이어진 잦은 비로 수확량이 확 줄었습니다. 수확량이 줄면서 가격이 올라도 농민들의 한숨 짙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과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과 주산지인 우리 북부 지역 농민들 올 한 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죠. 네, 3월 22일 발생했던 초대형 산불로 인해서 의성을 비롯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진화된 이후에는 냉해와 우박 등으로 인해서 또 한 번 피해를 입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과 농가는 묵묵히 농사를 이어갔습니다. 사과가 적게 달렸다고 해서 농자재나 농약값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또 적기에 맞게 농약도 쳐야 하고 나무와 잎에 가시의 병이 오지 않도록 비료도 줘야 하고 산불과 냉해로 얼마 달리지 않은 사과를 가을까지 정성껏 키워 출하하려고 했으나 가을에는 거의 한 달 가까이 비가 내리면서 사과가 착색이 되지 않기도 했고요. 비를 먹어 터진 가실이 많아 나무에서 떨어지거나 달려있는 채 썩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피해 중에서는 특히 시나노 골드 품종의 피해가 컸다고요? 네, 껍질이 얇고 잘 물러터진 시나노 골드는 수확 시점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처 색이 다 들지 못한 시나노 품종을 조기 수확할 수밖에 없었고요. 부사 또한 흠가가 될까봐 12월 이전에 수확을 마쳤다고 합니다. 농가들은 사과 가격이 좋아도 수익이 별로 남지 않는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요. 밀린 자재값이나 인건비 등을 계산하면 오히려 미치는 상황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과 생산량이 현저해지면서 농민들의 피해는 더욱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재배 농가들의 피해가 더욱 크다고요? 네, 올해 사과 가격은 예년에 비해 약 60% 정도 상승했는데 계약 재배 농가들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사과값은 사상 최고치이지만 계약 물량을 채워야 하므로 가격 상승 혜택을 누리지는 못한 채 5년 전 평균 가격으로 납품을 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또 가격이 높아도 언제 또 가격이 떨어질지 몰라 안정적 납품을 택하는 것도 농가들은 가격 상승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데 한몫했습니다. 흠가의 경우에는 비슷한 가격으로 모조리 사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닌 유통업체의 이득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가는 한숨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과 출하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예년과 비슷합니다. 어찌 된 걸까요? 올해 안동 청가를 통해 시장에 나온 사과는 44만 톤에서 많게는 46만 톤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안동 청가에서 유통되는 사과는 전국 생산량의 약 30% 수준인데요. 결국 사과 가격이 이곳에서 거의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안동 청가의 출하량이 45만 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자탕 자체는 예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올해는 사과 모양이나 색, 당도, 크기 등을 끌어올리는 10월 한 달 내내 잦은 비로 인해 일조량이 줄면서 사과색이 충분히 올라오지 못했고 또 토양 속 수분이 한꺼번에 많아져 사과 껍질에 갈라지는 터짐 현상도 잦았습니다. 겉색이 흐리거나 갈라진 사과라던가 이런 품목들은 경매장에서 크게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그럼에도 최근 3년간 계속된 출하량 감소에 따라 품귀 현상 그리고 사과 선호 덕에 전체 시세는 오히려 치솟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치솟는 사과 가격이 농민들에게 혜택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격만 놓고 본다면 사실 사과 정말 호황이죠. 네, 가격만 놓고 보면 농가는 확실히 호황입니다. 원래 만생동 기준 최고 등급 사과 가격은 20kg 한 상자당 4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1월 말이 시세가 가장 높았고 25일 현재 기준 소폭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추석 대목에 나왔던 가몽 등 중생종은 최고 등급 기준 50만 원을 넘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고 등급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과는 상자당 최대 30만 원, 보통 26에서 27만 원 안팎의 시세가 형성이 됐고요. 농가의 직거래 시장 또한 뜨겁습니다. 예년 18kg 기준 5만 원, 6만 원 선이었던 농가 내 직거래 가격이 올해는 7, 8만 원이 기본이고 품질이 좋거나 단골 거래처일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중도매상들도 화랑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안동 청가를 비롯한 사과 경매 현장에서는 높은 시세 덕분에 거래 총액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상자당 단가가 올라간 만큼 경매 금액도 자연스럽게 불어났고 통계상으로는 활황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장부상 매출만 커졌을 뿐 예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중도매상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중도매상 상당수는 사과를 청가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뒤 계약거래 방식으로 유통을 하는데 안정적인 공급처 확대를 위해 급식업체나 대형 유통체인 도매시장 등과 미리 상자당 일정 금액의 마진을 약정해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하면서 일정 마진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대다수 중도매상들은 사과 한 박스당 2,000원 등 공급 마진을 고정가로 정해 계약을 맺은 곳이 대부분이라 시세 변동에도 수익의 변동폭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과값이 오르면 매출 규모는 커지지만 계약 구조상 중도매상이 가질 수 있는 마진폭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반대로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은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사과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사과 구매를 줄인다거나 혹은 가격 호황으로 사과 재배가 늘어날 것이라던가 이런 전망도 적지 않은데 어떤가요? 장기적으로 사과 소비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사과를 대신하는 다른 품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통구조를 간소화하는 것과 같이 가격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농가들 입장에서도 사과 가격 호황으로 인해 사과로 몰리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다른 위기도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의 높은 시세가 반짝 호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품종의 다변화 또 저장과 유통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가공이라든가 또 수출을 확대하는 것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사과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류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뇌졸중 등의 이유로 언어장애를 겪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언어 재활치료가 중요한데요. 문제는 우리 지역 같은 의료 소외 지역에서는 관련 기관이 부족해 언어 재활치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AI를 활용한 디지털 치료기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요. 관련 실증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윤성욱 부연구위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북연구원에서 언어장애 디지털 치료기기 실증 사업에 관한 연구를 함께하고 있으신데요.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경북연구원은요, 서울 아산병원하고 같이 전문가들하고, 또 그 솔루션을 개발하는 유넵스라는 팀하고, 언어장애 디지털 치료기기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 의료 소외 문제 해소 때문에 그런데요. 네. 고령화가 심화되는 경북 지역이 뇌졸중, 언어장애 환자들이 재활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3차 의료기관부터 보호선까지 연결되는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미래 의료기술의 선도적인 도입이고요.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과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지역 의료기관을 허브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첨단 기기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검증되는지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증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참여하셨다라는 말씀까지 함께해 주셨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 22개 시군 중에 20곳이 의료소외 지역이고요. 언어치료기관은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이 돼 있는데 현재 경북 지역이 겪고 있는 언어재활 격차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경북 지역은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넓고 고령 인구가 많아서 재활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거든요. 뇌졸중으로 이제 실어증을 겪는 환자들이 전문 언어 재활이 필수적인데요. 네. 대형 병원에 가면 이러한 처방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증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기기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뇌졸중과 같은 원인으로 언어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이 디지털 치료기기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거 실증하고 계신 건데 어느 정도 과정이 진행된 상태일까요? 지금 현재 2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요. 전체 과제는 4년 차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정보통신 관련해서 나이파라는 이제 정보통신 기관에서 이 사업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경북연구원에서는 지역의 현장 실증을 담당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다기간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실증 프로젝트를 디자인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네. 지금 현재는 저희는 솔루션을 직접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솔루션이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제 구축하고 계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행된 탐색 임상시험에서 언어 능력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됐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있는 의미라던가 향후 디지털 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그거는 서울 아산병원하고 지금 같이 하는 이 이제 솔루션이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0명 정도 지금 현장 실증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환자가 아니라 경도 인지 장애를 겪을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치료기기가 뇌신경 손상 환자에 이제 도움이 된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배경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임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은 비중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렇군요. 이번 사업에서 핵심 도구로 사용된 렉슈어, AI 복제 음성과 적응형 학습 기술이 결합된 솔루션이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기존의 언어 치료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이 있고 또 고령층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존의 언어 치료 방식은 사실 사람이 언어 치료사가 개입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물론 거기에도 사람이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솔루션을 개발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AI가 개인 맞춤화 처리를 해서 개인한테 맞는 목소리나 이제 거울 뉴런 이제 활성화라는 기술을 써서 AI 복제 음성을 쓰고요. 그래서 내 반응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형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AI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서 고령층에게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어떤 효율을 낼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이제 효율이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층을 위한 글씨 확대, 고출력 스피커 제공, 로딩 시간 단축 등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요. 현장에서 어떤 요구가 가장 컸고 또 사용자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 기기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도 인지 장애를 겪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 어르신들의 특성상 글자가 잘 안 보이거나 아니면 잘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성 조사를 해서 그 개선을 저희가 최대한 이제 만드는 것이 이번에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하고 그다음에 청각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이 사용자들이 바로바로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는 많은 진보를 이루었고요. 내년쯤이면 아마 이제 거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쯤이면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2차년도 성과 중 하나가 디지털 치료기기 인허가를 염두에 둔 공용 IRB 조건부 승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승인 절차는 왜 중요한지 또 궁금하고요. 경북연구원이 제시한 정책 로드맵, 특히 지역 완결형 의료 돌봄 체계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설명이 참 힘든데요. 네. 공용 IRB라는 전문 용어를 쓰긴 하는데 이것은 사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는 다 승인을 받고
엄격한 통제하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저희 경북연구원도 이제 경북에 이 지역에 이런 이제 디지털 치료 산업에 대한 실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실증이 IRB 규제 준수와 이제 윤리적 고려를 이행을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지역 완결형 의료 돌봄 체계에 밀접하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실증 지역을 동해안권으로 넓히고 임상적 유용성 검증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확장 계획 그리고 경북형 의료 돌봄 모델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지향하고 있을까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범위를 우리 경북 지역이 많은 지역에 서비스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네. 임상적인 유효 검증까지는 임상적인 부분은 병원에서 진행하게 되겠고, 네. 그 임상이 이제 효과적으로 경북형 의료 돌봄 모델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체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AI를 활용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윤성욱 부연구위원과 함께했는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윤성욱 부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규환 영주 영양봉화지역위원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조금 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설치는 어떻게 거의 확실한 걸까요? 일단 설치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여기저기서 약간의 또 걱정이나 우려도 있고 또 네. 보완 요구도 있는 만큼 조금 더 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처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는 내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예. 아마 그런 일정은 조금 조율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올해 안에 반드시 법안 통과해서 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위헌 논란이 여전한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점이고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위헌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아,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예. 네네. 다만 위헌 논란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헌성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준비한 법안은요.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또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설치하겠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럼 이 재판을 누가 진행할 거냐? 담당 재판부 판사 추천과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법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장관, 판사회의에서 각각 3사람을 추천하면 9명이 되죠. 네. 이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하자. 다만 2배수로 추천해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1배수로 이렇게 압축해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자. 내용은 이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서 혹은 뭐 대법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쨌건 판사를 임명하고 선임하는 과정에 외부 인사들이 개입한다. 특히 뭐 법무부 장관 같은 이런 행정부 쪽에서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적 요소가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요, 현재 대법관도 추천을 해서
추천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거든요. 대법관 추천에도요, 법무부 장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10명인데요. 그중에 7명이 외부인입니다. 예. 법원 내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접 바로 대법관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내란 전담 재판부의 추천 과정은요,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여하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 판사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판사를 추천할 추천위원을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천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판사를 추천하면 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압축해서 임명할 수 있게 해뒀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위헌성이 전혀 없다. 만약 이 법이 위헌이면요, 지금 대법원 모든 대법관들이 다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또 이런 외부 인사들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지금 대법원은 위헌적으로 구성됐나요? 그럼 대법원이 해체해야죠. 그냥 싫은 거죠. 자꾸 위헌성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기하고 시비를 걸고 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봅니다. 아, 그냥 싫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그런 네, 거다. 그걸 이제 뭐 마치 헌법에 위반되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든 것일 뿐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에서는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중단이 되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조국 혁신당의 그런 우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은 혹시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위헌성 시비가 자꾸 일어나니 그리고 실제로 뭐 예컨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칫하면 또 우리가 지금 조의대 사법부나 현재 내란 재판하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를 솔직히 못 믿잖아요. 조국 혁신당도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위헌 소송을 받아들여버리면 그러면 재판이 중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지연된다든가 또 재판이 중지되는 과정에서 혹시 구속기간이 도과되어서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떠나 하는데요. 그건 조금 기우인 것이요. 재판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중지되면요.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 도과로 인한 석방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서는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재판의 전제가 돼야 됩니다. 헌법 위반 여부가. 그런데 이 경우는 아니잖아요. 2심에 항소심의 내란 재판부가 설치되는 것과 현재 직위원 재판부가 자기 재판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에요. 직위원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데 신설된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법이 그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애시당초 재판부에서 뭐 위헌 심판을 받아들여서 재판을 중지할 사안도 못 됩니다. 네, 그럼 지난 5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사법개혁안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거를 침해 위헌성이 크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관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국 법원장 43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회의에 구성원들이 전부 다 참석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하는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왜 이런 목소리를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내지 않았을까? 불법 비상계엄 일어나고 당일은 물론이고 단 한 번도 그 이후에 법원장들이 모여서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법원장이 모두 다 모여가지고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대단히 정치적이다. 이런 행동. 결국 법원장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뭐 선출된 사람 아니잖아요. 국민에 의해서는커녕 판사들에 의해서도 선출된 사람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결국은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 다 모아서 자기 입장을 그냥 지지하는 이런 일종의 저는 시위를 벌였다. 국회에 대하여 그리고 국민에 대하여 저는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재판의 중립성,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이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면. 아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지,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든다고 사법부 신뢰가 훼손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헌성 여부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지난번에 서울고등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하니까 재판 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 법안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는 위헌이라고 이렇게 섣부르게 말합니까? 이런 태도 자체가 저는 대단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이다.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이런 뭐 법원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편 마음속으로 내란 세력을 편들기 위해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성 지적하고 똘똘 뭉쳐서 지금 내란 청산에 저항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네, 대단히 정치적이다. 내란 세력을 편드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예. 사법부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럼 내란 재판부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기되었느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희대 법원이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영장 다 기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도 기각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판사가 했다잖아요. 대통령과 2분 통화했는데 그걸로 어떻게 내란 공모했겠느냐.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이입니까? 첫 통화가 아니잖아요. 사전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져왔던 사람이 자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좀 방해하세요. 이 말 하는데 2분이 뭡니까? 30초, 20초 통화해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그것도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시에 3명을 서울중앙지법원으로 불러다가 영장 전담 판사 역할을 맡기고 그 사람들이 쉼없이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영장 기각 판결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 최근에요. 브라질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요. 쿠데타 모의 사건, 쿠데타를 실행한 것도 아니고 모의 사건인데요. 1심 판결 나오기까지 딱 5개월 걸렸고요. 항소심까지 해서 다 종료되는데 7개월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형이 선고되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1년이 다 돼가도록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조희대 사법부가 사실상 내란 세력에 편들고 있다. 진영 논리에 입각해 있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지금 오히려 사법부를 왜곡하고 있고 사법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이게 뭐냐 바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이고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됐잖아요. 파면되었잖아요. 내란 청산에 대한 이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하는 이런 재판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더 이상 맡겨놓을 수 없고 따라서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하다. 설치해라. 이게 저는 국민의 요구고 그것을 지금 국회가 자신의 권한인 입법권을 통해서 구현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의 이런 사법 파괴적인 이런 만행 때문에 불가피하게 꼭 설치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다라는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도로 손질의 방침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민주당이 추진할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롯해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지금 다 필리버스터를 뭐 추진한다 하던데요. 원래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은요. 소수당에게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권한을 부여해서 좀 국회를
대화, 타협의 장으로 이끌자. 이게 입법 취지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생각하고 주권자인 국민께서 좀 판단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드리자 이건데요. 현재 지금 그동안 필리버스터 하는 거 한번 보면요.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다 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정작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본회의장에 한 명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유령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단순한 시간 끌기 그리고 또 어떤 민생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그 처리를 방치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딴 게 아닙니다. 내용이 딱 이런 겁니다. 본 회의장에 재석 의원과 앉아있는 의원 수가 60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자. 이 내용입니다. 건강한 필리버스터를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니까요. 현행 법대로 뭐 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5분의 3,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은 종료시킬 수 있으니까요. 또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하나씩 법안을 처리해 가야겠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실이 성탄절 즈음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길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한참 보니까 뭐 이사 준비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이미 뭐 이사가 좀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탄절 즈음에는 이제 말 그대로 다시 청와대 시대로 복귀하는데요. 이 과정만 보더라도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496억 원 들여서 용산으로 이전하겠다 했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네. 뭐 1,000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결국 용산으로 갔지만 사실은 그 용산이 여러 가지 뭐 보안상의 이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청와대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우리가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12.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사실은 10월 15일 대책 같은 경우는 어떤 급격한 집값 상승이라든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좀 수요 억제, 네. 금융 규제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요. 결국은 어쨌건 주택 공급이 또 확대되어야 근본적으로는 좀 이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네. 또 주요하게는 내 집 마련의 어떤 꿈을 또 실현시키도록 도와드려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점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것으로 보면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는 그런 어떤 지금 주택 공급 방안 논의되고 있고요. 또 공공주도로 좀 더 많은 그리고 질 좋은 주택 공급하는 문제라든가 또 어떤 과도한 규제를 좀 완화해서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방안들이 지금 많이 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차근히 이렇게 주택 공급 방안도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남북 대화 재개 얘기도 나왔는데요. 한미 연합 훈련 조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 현재 북한의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은데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의 반응이라는 게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 시기 우리 이미 이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사실은 계속 북한의 어떤 이런 국지적인 뭐 풍선부터 시작해서 무장 헬기 운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리고 뭐 무인기를 북쪽에 침투시킨다든가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도발하면서 전쟁을 유도했지 않습니까? 이랬기 때문에요.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불신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불신을 좀 풀어가면서 남북관계를 앞으로 진전시켜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미연합 훈련을 조정하는 것은 저는 또
중요한 계기나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은 아마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요. 앞으로 남북 대화가 적어도 서로 이렇게 소통 라인이 좀 구축되면서 어느 시점에는 뭐 이런 것까지도 신뢰 구축 차원에서 더 나은 더 진전된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아마도 북미 관계 쪽에서 먼저 좀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지 않을까 또 이런 것도 좀 기대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과 일단은 좀 신뢰를 먼저 구축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남북 관계를 풀어야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 떨쳐내고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이 모든 부분에서 안정과 질적 성장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리고 또 모든 정치권이 좀 함께 힘을 모아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인 여러 명에게 금정전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김건희 특검팀에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솔직히 이 구체적 내용, 네. 뭐 누구에게 얼마 이런 것까지는 아직 뭐 드러나지 않아서 뭐라고 사실은 섣부르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통일교에서든 어디에서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정치 자금을 우리가 정치 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후원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쪽과 관여된 것은 합법적인 게 아니었죠. 네. 1억 원을 뭐 돈다발을 줬다든가 또 내지는 더 많은 어떤 거래가 오가고 또 이런 불법적인 청탁과 거래 그리고 거기에 불법적인 자금이 오간 것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고 반드시 밝혀서 다 처벌해야 되는데요. 저는 만약에 이것이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제공이었다면 이거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요. 저는 경찰에서 분명하게 뭐 수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또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